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재미난 강의를, 여러분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재미난 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의 김세중이라고 합니다. 비욘디 지금 올해 들어와서 달마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트륨과 칼륨 어느 것이 콩팥에 더 중요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나트륨 되게 이제 싱겁게 먹어라 얘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또 칼륨은 또 잘못 또 과하게 먹으면 또 콩팥에 위험하다 이런 말씀도 들으신 적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 또 이게 단계적으로 본인에 맞는 어느 정도 영양을 조절해야 될지, 또 어떻게 잘 먹으면 오히려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될지, 이러한 정보들을 한번 요약을 해 가지고 왔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나왔던 발표되었던 연구 결과들하고 또 우리 그 한국에 있는 자료들 같이 한번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또 이번 시간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용어를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식이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전해질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나트륨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트륨은 이제 원래 독일 말에서 나온 이제 원소 기호 중에 하나이죠. 나트륨인데 이게 영어로 하면 소디움 혹은 소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개는 이제 같은 것이고요. 이제 점차 용어를 영어 기준으로 이제 표준화하고 있는 단계여서 아마 앞으로는 소듐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많이 듣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소금하고는 또 어떤 관계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트륨, 염화 나트륨을 얘기합니다. 원소 기호로는 NaCl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트륨이 정확하게 소금과 동일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염기가 더 붙어서 있는 것이 이제 소금이기 때문에 대개 이제 그람수라든지 양을 따질 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트륨 1g이면 거기에 이제 소금이라고 얘기할 때는 2.54를 곱해가지고 나트륨 1g이 소금 2.5g과 이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금하고 나트륨을 조금 이제 혼동하시면 그람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 어떤 걸로 맞춰야 되느냐 아마 이제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이제 흔히 많이 쓰시는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나트륨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칼륨인데요. 칼륨은 마찬가지로 이제 독일에서 온 독일어인데 이것도 이제 원소 기호는 K라고 쓰는 것이고요. 영어로는 포타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표준화 용어가 이제 포타슘이라는 단어로 점차 바뀌고 있는데요. 두 가지는 사실 같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은 칼륨이라는 단어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이제 혈압을 제가 이렇게 좀 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빨간 신호등에는 소금, 나트륨을 두었고, 이쪽에 이제 초록 신호등에는 칼륨을 두었습니다. 이제 혈압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좋은가를 보면 나트륨은 혈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칼륨은 혈압을 반대로 낮추는 효과를 나타난다 해서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그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칼륨은 많이 먹으면 혈압이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금은 나쁘죠. 근데 왜 나쁠까요? 네, 먼저 소금을 먹으면 붓습니다. 쟁량이 증가하고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면 단백뇨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렇게 계속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콩팥, 심장 이런 데 이제 섬유화, 딱딱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심장은 조금 더 빨리 생기고 콩팥은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것이 계속 교정이 되지 않으면 콩팥이 나빠지고, 또 한쪽으로는 이런 그 레닌 안지오텐신과 같은 호르몬 영향을 또 항진 주고, 또 교감신경 항진, 뭐 혈관, 동맥경화증, 기타 등등 해서 이제 이런 심혈관계 질환들을 나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위암, 또 골다공증, 비만, 당뇨, 대사증후군, 결석까지 소금은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에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콩팥이 하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이 혈압과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죠. 먼저 이제 콩팥은
나트륨과 수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 체액량 조절을 하는 기관이고요. 또 이 콩팥에는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혈압을 조절해주는, 혈압이 너무 내려갈 때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에 있는 혈압과 체액량을 유지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 콩팥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혈압이 올라가면, 고혈압이 생기는 상황이 생기면 이런 조절하는 기능이 나빠지게 되고, 그러면 이 조절하는 기능이라는 것이 체액량 조절, 혈압 조절하는 것이 다시 콩팥이 망가지면은 이것 때 조절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또 혈압을 올리고, 그러면 또 혈이 높은 고혈압이 또 콩팥을 나쁘게 하고, 이런 악순환에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콩팥 건강을 관리를 할 때에 이 혈압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이 식이 성분들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트륨이 혈압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2021년도 비교적 한 3년 전에 나왔던 연구인데요. 그동안 나왔던 연구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그 중에 이제 잘 정리된, 시행이 잘 된 임상시험에 있는 85개의 임상시험 결과를 다 종합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꽤 신빙성이 있겠죠. 혈압이 없는 분들에서 소금을, 이거는 이제 소듐이니까 나트륨 기준입니다. 나트륨 2g을 드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6g을 드시게 되면 혈압이 한 4 정도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2g을 이제 소금량으로 치면은 2g이 아까 2.5로 곱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한 5g 정도가 되고요. 4g이 한 10g, 6g은 한 15g 정도 드시는 셈이죠. 근데 이게 또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서 살펴봤더니 2g일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g 정도를 드시는 분들을 보면 이게 한 10 정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나트륨 기준이고요. 소금량으로 친다면 5g 드시는 분들보다 15g 정도 드시면 혈압이 10 이상 더 올라간다는 뜻이죠. 이 정도 올라가면 사실 이게 오랫동안 기간 동안 노출이 됐을 때 심장 뇌졸중, 또 콩팥에 악영향을 줄 것을 자명할 것입니다. 이게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공이 다 같은 것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소금의 절대량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소금을 지금 짜게 먹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줄이는 거, 예를 들어서 20g 먹는데 15g 줄이는 거, 이 별 효과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차이, 얼마만큼 줄였느냐도 마찬가지로 혈압에 이런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드시는 분들이 꼭 권고량인 나트륨 2g 혹은 소금량으로 5g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먹고 있었던 양보다 얼마만큼 줄였느냐가 마찬가지로 혈압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인 경우에 이런 나트륨 기준으로 1g 줄였을 때 2.5니까요. 소금으로 치면 소금 1g을 줄이면 1이 감소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많이 먹던 분이 5g 줄이는 거하고, 또 싱겁게 드시는 분이 또 5g 줄이는 거하고, 이 줄이는 양으로 보면 또 마찬가지로 혈압 감소 효과가 있으니까 짜게 드신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얼마만큼 줄였느냐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이렇게 줄이면 혈압이 잘 내려간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이제 지금, 강냉이님께서 소금보다 포타슘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괜찮은 건가요?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 관련된 연구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금, 요거는 이제 나트륨 기준이죠. 나트륨 기준으로 3보다 더 적게 한 2g 정도 드시는 분들 봤더니 혈압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제 한 5g 이상 많이 드시는 분들, 나트륨이 5g 이상 드시는 분들을 봤더니 혈압이 높죠. 한 이렇게 보면 한 10 이상 이렇게 높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가지고 이게 한 10만 명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5g 이상 드시는 분들을 다시 세분화를 해가지고요. 칼륨을 적게 드시는 분, 많이 드시는 분, 이렇게 또 세분화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면 약간 연한 색이 있죠. 요게 이제 칼륨을 적게 드시는 분, 그 다음에 여기 좀 진한 색으로 보이는 거가 칼륨을 많이 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의 나트륨을 드시더라도 칼륨을 많이 드시니까
혈압이 꽤 많이 떨어졌죠. 보면 한 1g 정도 더 드시게 되면 한 0.65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짜게 드시더라도 상대적으로 칼륨을 많이 드시면 혈압이 더 내려간다. 그거는 이 소금량과 독립적으로 소금량과 상관없이 어떤 양의 내가 짜게 드시는 소금량을 드시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칼륨을 많이 드실수록 혈압이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네.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건 수축 혈압, 이완기 혈압 공이 소금량과 독립적으로 칼륨, 포타슘을 많이 드시면 혈압이 내려간다. 그 내려가는 정도는 칼륨 1g에 따라서 수축 혈압인 경우에는 0.65mmmercury 정도, 혈압이 0.65 정도씩 내려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이제 최근에 나왔던 임상 시험입니다. 굉장히 또 흥미로운 그런 임상 시험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시행된 연구인데 거의 이동이 없는 아주 이제 소부족 같은 그런 마을 한 600군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한 2만 명 정도가 이제 환자분들이 대상이 되었고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혈압이 있는 분들에서 한쪽 군에서는 이런 칼륨이 포함된 그냥 NaCl 소금이 아니고 소금은 한 4분의 3 정도 드리고요. 나머지는 염화 칼륨을 섞여져 있는, 그러니까 나트륨이 한 3 정도 있고 한 1은 염화 칼륨 베이스가 있는 이제 이런 소금 대체제를 준 것이고요. 또 여기 한 300 부족에게는 NaCl 나트륨 베이스로만 되어 있는 소금을 드린 거고 이렇게 이제 좀 나눠진 거죠. 요거는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이 한쪽에서 특별히 다른 조작을 한 것은 아니고 당신이 이제 조리할 때, 조미료 쓸 때, 음식 간을 할 때는 무조건 이걸로 쓰세요 하고 이걸 드린 거죠. 그래서 300 마을에는 이 염화 나트륨을 줄였고요. 또 나머지 또 300 부족에게는 염화 나트륨은 75%, 25%는 염화 칼륨 이렇게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짠맛을 느끼게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염소, 이게 이제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것이 더 짠맛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칼륨을 조금 섞어져 있는 정도로 이렇게 드리게 되면 맛에 비교적 큰 차이 없이 나트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한번 드려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보려고 아예 이제 마을을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해드려 본 것이죠. 이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4.7년 정도 관찰을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를 봤더니 뇌졸중이 이 칼륨이 좀 섞인 소금 대체제를 드렸던 군에서 그 마을에서 뇌졸중이 덜 생겼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칼륨을 더 많이 먹었으니까 고칼륨 혈증이 생겨서 더 부작용은 더 많아진 거 아니야? 걱정할 수 있겠죠. 봤더니 그건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칼륨을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나쁜 건 없는데 뭔가 새로운 약을 추가한 게 아니라 조미료만 바꿨는데 뇌졸중이 좋아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대체제로 해서 드렸더니 이 소금 대체제를 드렸던 군에서 칼륨 섭취량이 한 0.8g 정도 더 많이 드시게 됐다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한 0.35g 정도 나트륨을 덜 드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미료를 바꾸는 것만 해도 뭔가 임상적인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까는 이제 고혈압 환자에서 또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발표된 연구인데 마찬가지로 소금 대체제를 가지고 보통 이제 흔히 쓰는 염화 나트륨, 소금과 소금 대체제를 가지고 혈압이 없는 분들, 정상인 분들에게 드렸더니 드리고 나서 이제 한 2년 정도 쭉 관찰을 한 것이죠. 했더니 소금 대체제를 드렸던 분에서 고혈압이 덜 생겼습니다. 고혈압 발생이 줄었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뭔가 칼륨을 조금 더 섞은 나트륨을 줄이고 칼륨을 높인 조미료를 썼더니 오히려 이런 혈압도 덜 생기고 뇌졸중도 덜 생기더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한번 이제 미국에서 시행됐던 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소금을 적게 나트륨을 적게 넣고
칼륨은 많이 넣은 이런 식단을 음식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식단 이것만 드세요 하고 이제 영양식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공해 드렸더니 마찬가지로 칼륨을 높이고요. 높였더니 혈압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혈압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보통 식사에다가 소금을 더 이제 고염식으로 나트륨을 더 추가해서 드시겠더니 다시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칼륨이 많은 음식과 나트륨을 줄이고 칼륨을 높인 식단을 했더니 이 효과가 한 일주일 만에 금방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심지어 혈압이 얼마만큼 떨어지는지를 봤더니 이 혈압을 이 영양식을 드렸을 때 이 조절된 이 식사를 드렸을 때에 한 4분의 3 정도에서 보통 아까 그 혈압 변동이 나트륨 기준 혹은 칼륨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내려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개인차가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식단을 바꾼 것만 가지고 보통 한 4분의 3 정도 환자에서는 한 10 이상 떨어지고요. 20 이상 떨어지는 환자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한 50 정도까지 떨어지는 환자분들도 있었다. 물론은 이제 또 일부 환자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는 분도 있었지만 효과가 있는 분에서는 이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혈압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고 했지만 효과가 있는 분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음식에서 나트륨과 이 칼륨을 조절하는 것은 마치 혈압약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만큼 굉장히 이런 큰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 보여주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료 지침, 이제 임상 보통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올해 이제 2024년에 국제신장학회에서 만성 콩팥병 환자들 어떻게 소금 조절해야 되느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약들도 많이 나오고 새로운 연구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내용들을 잘 반영해가지고 정리된 내용인데요. 나트륨, 소듐 기준으로는 2g 미만, 그 다음에 소금 기준으로 소듐 클로라이드, 이게 이제 NaCl이죠. 소금 기준으로는 5g 미만으로 먹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혈압, 또 부종, 또 알부민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연구들 어떤 게 있느냐? 얼마 전에 또 나왔던 연구인데요. 우리나라 한 14만 명을 대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10년 이상 이렇게 관찰한 기관들을 가지고 봤더니 이 연구가 이제 뉴스에 나왔을 때 좀 굉장히 큰 또 이런 반향을 일으켰죠. 그 이유가 나트륨 섭취량에 따라서 생존율을 봤더니 소금을 많이 먹은 군과 적게 먹은, 나트륨을 많이 먹은 군, 적게 먹은 군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없었고 칼륨은 오히려 적게 드신 군을 봤더니 사망률이 훨씬 안 좋았습니다. 칼륨을 많이 드신 분을 봤더니 오히려 생존율이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나트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칼륨이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막 뉴스 기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나트륨을 섭취한 이 환자분들을 봤더니, 연구에 포함된 환자분들을 봤더니 평균 나트륨 양이 한 2.5g이었습니다. 소금량으로 치면 한 6.3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구에 포함됐던 분들이 굉장히 이미 저염식을 했던 분들이고요. 그러면 이게 나트륨을 적게 드신 분을 봤더니 하루에 나트륨 기준으로 한 2.5g 정도를 드셨고, 제일 많이 드셨던 분에는 한 3.4g 정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금 기준으로 바꾸면 적게 드신 분은 소금 5g, 많이 드신 분은 한 8.6g 정도 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을 한번 소금을 얼마나 드시는지 평균을 한번 내보니까 평균 한 9g 정도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에 포함됐던 분들은 대부분 소금을 싱겁게 드시는 편이었다.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에 이제 칼륨을 봤더니 칼륨을 적게 드시는 분은 한 1.4g 정도, 많이 드시는 분은 2.8g 정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칼륨은 한 2배 정도를 더 드신 분을 봤더니 이거는 확실히 생존율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나트륨과 독립적으로 나트륨은 싱겁게 드시는 것을 추천하는 것은 당연한데
나트륨과 독립적으로 칼륨량을 높이는 것이 생존에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칼륨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죠. 제일 유명한 연구가 이제 대시 다이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이라는 줄임말의 이제 대시인데요. 그러니까 고혈압을 줄이기 위한 식사를 어떻게 좋을 것인가라고 알려진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든 식단입니다. 쭉 보면 뭐 이렇게 이제 곡물류도 많고요. 또 채소, 과일 많고요. 여기 들어간 것을 봤더니 나트륨은 여기 들어간 것이 한 2.3g 정도가 들어가고요. 칼륨은 한 4.7g 정도 포함된 식단이라고 합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평균이 한 2.6g 정도 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가까운 양의 칼륨을 굉장히 많이 포함된 식단인데요. 이렇게 드렸더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수축기 혈압인데 소금량을 이렇게 줄였을 때 혈압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많이 포함된 대시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혈압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금을 줄이면 더 많이 감소하겠죠. 근데 소금을 줄이는 것과 독립적으로 칼륨이 많이 포함된 식사를 하게 되면 혈압 감소 효과가 추가로 더 생긴다. 이런 심혈관계를 포함한 단백뇨, 또 콩팥, 혈압에 관련된 이런 것들 조절하기 훨씬 용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타슘, 칼륨을 많이 드시면 왜 좋아지느냐 한번 그 이론적인 근거를 보면요. 칼륨을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이 포타슘을 조절하는 이런 그 혈관에 있는 내피세포 또 이런 그 수축근들이 이제 평활근들이 있는데 이 근육의 전해질 중에 중요한 것이 칼륨입니다. 그래서 칼륨이 많이 먹게 되면 이 칼륨 이동이 많이 소화돼서 이 근육이 흥분하는 이 이제 전이차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전이차가 많이 발생을 해서 얘들이 흥분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아서 혈관이 이완이 되고 훨씬 더 이제 딱딱해지지 않고 수축해지지 않고 이완이 된다. 그래서 혈압이 더 내려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칼륨, 포타슘 스위치가 콩팥에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콩팥에 소금과 이 나트륨과 별개로 이 칼륨, 이 포타슘 스위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정확하게 좀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구체 말고 세뇨관에 이 원이세관에 이 소디움 클로라이드 코트론스포터라고 나트륨, 염소, 운반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칼륨을 적게 먹으면 스위치가 켜집니다. 이 스위치가 켜지면 소금이 그냥 막 들어와요. 소금 흡수를 막 합니다. 소금 양과 상관없이 소금을 막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붓게 되겠죠. 근데 칼륨을 많이 먹게 되면 이 스위치가 오프가 됩니다. 꺼진다는 거죠. 이 스위치가 꺼지게 되면 그냥 소금이 몸 밖으로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콩팥에 이런 그 칼륨 스위치가 있다. 칼륨 섭취량에 따라서 켜지고 꺼지는 스위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해서 칼륨을 이제 드시는 것과 관련된 연구들 다 모아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또 봤더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혈압 감소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특히 뇌졸중에 대해서 혈압과 민감하게 혈압이 높으면 바로 잘 생길 수 있는 이런 뇌졸중에 칼륨을 많이 먹었을 때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점은 콩팥과 연관된 신장 기능과 연관된 것들은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칼륨을 많이 드시면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아주 유의하지는 않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기간 관찰된 연구가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이게 만약에 한 10년 이상 진행된 연구들이 많이 쌓인다면 뭐 여기도 긍정적인 이런 증거들이 쌓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좀 요약을 해보면요. 나트륨 적게 먹어야 된다. 특히 소금으로 싱겁게 먹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칼륨, 포타슘은 많이 먹으면 혈관 이완 효과도 있고 또 이 스위치도 끄게 돼서 소금 배설도 늘리게 돼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잠깐 지금 좀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성 콩팥병이 진행하면 칼륨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 아주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다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고체 여과율에 따라서요. 사고체 여과율에 따라서 칼륨을 많이 먹는 게 말씀드린 이런 좋은 효과를 보이는 그 범주가 있고요. 근데 또 많이 먹으면 이 칼륨이 보이는 좋은 효과보다 고칼륨 혈증이 생겨서 나빠지는 이런 위험 부담이 더 커져서 칼륨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또 범주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칼륨 섭취량을 한번 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요. 한 2.6g 정도 드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이 범주에 따라서 사고체 여과율 기준으로 해서 만성콩팥병 1, 2, 3, 4, 5기로 나눴을 때에 우리나라 평균 2.6g으로 치면요. 한 3단계 정도에 해당되는 칼륨 섭취량을 지금 드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근데 보면 1, 2단계에서는 3.5g 이상 드시도록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성콩팥병이지만 1단계, 2단계이면 칼륨을 많이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만성콩팥병 4기 혹은 5기다 혹은 3기라도 지금 고칼륨 혈증이 있다 라는 상황이라면 이 아래쪽에 해당이 된다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드시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보호 효과보다 고칼륨의 고칼륨 혈증의 위험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식단 관리를 해서 칼륨을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단계별로 구분해서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나름 이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도 제 외래 오신 분이 칼륨 좋지 않다고 해서 다 이제 칼륨 적게 빼서 다 먹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분 사고체 여과율이 80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런 칼륨이 나쁘다라는 정보를 워낙 많이 접해서 빼고 먹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다시 칼륨 많이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이제 4기, 5기가 돼서 이 칼륨 수치가 막 올라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여쭤보면 요즘 제철 과일이 나온 게 있어서 과일 드시고 나물 나온 거에서 드시고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칼륨을 적게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본인의 콩팥 사고체 여과율, 콩팥 단계에 따라서 칼륨의 목표량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어쩌라고를 제가 구글에 쳐서 나오는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이 이미지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라고 한다면 그 설명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이제 예전에 19세기죠. 1890년대 프랑스 엽서에 나왔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네, 보면 반찬 가지수가 몇 가지 없고요. 밥그릇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저희는 이제 공유가 주식이었기 때문에 밥만 많이 드셨던 거죠. 반찬은 별로 없이. 그래서 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보면 고려시대 1940년대만 해도 밥그릇이 굉장히 크죠. 네.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는 밥그릇 크기가 거의 한 절반 이하로 이렇게 많이 작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주 음식이 공유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공유에 칼륨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밥그릇이 작아지면서 칼륨 섭취량이 같이 이렇게 좀 줄고 있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사진 하나를 가지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드려봤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가 해마다 계속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수치를 이제 따다가 한번 그래프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면 NA가 이제 그 나트륨이고요. K가 칼륨이고 이걸 이제 소금으로 환산한 게 밑에 솔트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보면 소금 섭취량이 한 12.4g 정도 됩니다. 마지막 발표된 게 21년도였는데 보면 7.8g. 우리나라 평균이 소금량이 거의 얼마죠? 한 5g 가까이 줄었죠. 네, 엄청난 발전입니다. 네, 이렇게 빨리 감소한 나라가 없네요. 우리나라 역시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런 교육적인 효과나 음식 관련돼서 이렇게 건강을 잘 찾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 저염 관련된 대책들도 많이 나오고 식품에 이제 나트륨의 어떤 성분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어서 굉장히 여러
뭐 이런 그 정부의 노력과 또 이런 건강에 관심, 또 식생활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아마 반영돼서 나온 결과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나트륨 소금량은 최근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다. 이게 이제 소금 그래프인데 보면 이렇게 쭉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 주황색이 이제 칼륨인데요. 칼륨은 올라가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칼륨 양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나트륨 기준으로는 2g 이하, 칼륨은 3.5g 이상 드실 것을 이제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이 감소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긴 한데 칼륨은 이 방향이 조금 이제 주는 게 아직은 좀 더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조금 더 강조드렸던 이유는 나트륨은 지금처럼 계속 줄여 나가면 되는데 칼륨에 대한 관심, 이 포타슘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져서 내가 포타슘을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그런 콩팥 상태에 있다면 더 많이 드실 것을 좀 챙겨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이걸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이제 관련된 기사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5월 달에, 5월 말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보면, 예전에는 나트륨 섭취를, 김치, 국, 탕, 찌개, 면류에서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음식 패턴이 코로나 이후에 확 달라졌습니다. 배달 음식, 포장 음식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배달 음식, 포장 음식에 들어가는 조미료라든지 음식 간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배달 음식, 포장 음식을 주로 드실 때는 특히 양념을 잘 따로 해서 양념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온 바가 있고요. 칼륨은 한번 봤더니 이건 이제 2007년, 10년에 아마 시행됐던 조사입니다. 이때 걸 보면 이 당시에 칼륨을 많이 먹는 소스가 뭐냐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봤더니 칼륨 섭취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채소, 그 다음에 곡류, 과일, 육류 정도였고요. 식품으로는 백미 역시 이제 밥이죠. 밥이고 그 다음에 배추김치, 감자, 참외, 고구마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쌀밥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칼륨 소스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이제 이 백미가 점점 섭취량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뜻이 이제 칼륨 섭취의 관점에서 보자면 많은 변화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기여하는 것을 보면 이것도 이제 작년에 나왔던 기사를 제가 가지고 온 것인데요. 나트륨은 어떤 걸로 많이 드시는지를 봤더니 예전에는 뭐 김치, 뭐 찌개, 뭐 라면 이런 말씀 많이 나왔는데요. 개별 식품으로 봤더니 이 조미료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소금, 뭐 김치도 있지만 간장, 된장, 고추장. 그러니까 이제 간을 쓸 때, 간을 맞출 때 들어가는 이런 조미료 관련된 이런 것들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배달 음식이라든지 포장 음식에 그런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항상 이거 구분한다든지 아니면 요리를 직접 하실 때는 이런 이제 조미료를 어떻게 적게 쓸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이렇게 싱겁게 드시는데 중요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반대로 이제 칼륨을 내가 많이 늘려도 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면 칼륨은 어떤 걸 많이 드시고 있는지를 한번 봤더니 칼륨이 이제 가장 많이 드는 식품에는 역시 해조류가 많다고 합니다. 뭐 미역이라든지 뭐 김도 그렇고요. 칼륨이 많이 드는 음식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실제로 많이 드시는 음식군들 중에서 봤더니 채소류가 많고요. 또 한 가지 좀 특이하게 예전하고 좀 다른 점은 단일 식품으로 봤을 때 칼륨 섭취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이 커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김치, 돼지고기, 우유 순이었는데요. 커피가 우리나라 또 굉장히 소비량이 많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 커피가 또 칼륨 소스 중에 하나였다 해서 이런 부분이 최근 나타난 변화라고 합니다. 소금을 드신다면 아까 이제 소금 대체제라고 해서 그 염화 나트륨을 빼고 칼륨을 좀 섞은 그 대체제가 조금 더 이런 혈압이라든지 뇌졸중에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소금이 나와 있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런 나트륨 함량과 칼륨을 한번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해줘라라고 이제 챗GPT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칼륨염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뭐 칼륨이 그냥 100%인 거죠. 이거는 KCl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맛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좀 짠맛이 나긴 하는데 이게 쇠맛, 금속 맛이 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음식에 조미료를 넣어서 쓰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 칼륨염만 가지고는 좀 하기 어렵고
그나마 이제 소금 중에 칼륨 함량이 좀 많은 순서대로 한번 봤더니 뭐 죽염이 그나마 조금 많기는 하고요. 그 다음이 뭐 심해소금 뭐 이런 순서로 쭉 있습니다. 근데 이 나트륨, 이게 칼륨이 많다고 하더라도요, 나트륨하고 칼륨 함량이 이 자연으로 나와 이렇게 만들어지는 소금에서 보면 뭐 거의 한 20대 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륨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칼륨량이 나트륨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그냥 나트륨이 지금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율을 3대 1 정도까지 높인 거가 이제 아까 소금 대체제로 나와 있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FDA에서 공인이 돼서 소금 대체제로 이렇게 허가를 해주겠다 하는 것들이 지금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저 나트륨 간장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보면 이제 한 3대 1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NaCl, 나트륨, 염화 나트륨 좀 줄이고 염화 칼륨을 조금 넣은 셈이죠. 그렇게 해서 칼륨 양량을 조금 높인, 그래서 나트륨을 줄이고 칼륨을 좀 추가해서 짠맛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식품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칼륨을 높이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칼륨을 높여도 되는 분이라면 먼저 음식으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되게 만성 콩팥병 4기, 5기가 있을 때 환자분들이 제가 나눠드리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같은 양일 때에 칼륨이 많이 든 음식이 이 아래쪽에 있고요. 칼륨이 적게 든 군이 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을 내가 적게 먹어야 되는 콩팥병 4기, 5기인 경우에는 이 저칼륨군 음식으로 되게 추천을 드리는데, 반대로 칼륨을 많이 드셔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군이라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음식들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토마토, 멜론, 참외, 곶감, 바나나 같은 것들이 있겠고, 마찬가지로 칼륨을 많이 드셔야 되는 에서는 식품 속에 칼륨을 제거하지 않고 드시는 게 좋겠죠. 네, 물에 담궜다가 삶아서 드시지 말고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너무 이제 억세거나 하면은 살짝 그럴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대로 드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칼륨을 적게 먹어야 되는 쪽인지 많이 먹어야 되는 쪽인지를 잘 구분해서 접근하셔야 되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건 이제 새로 만들고 있는 저희 이제 환자 교육용 자료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칼륨이 많이 든 것, 적게 든 것 구분해서 좀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또 한번 2015년에 나왔던 건데, 서울 지역의 음식점 메뉴 중에 나트륨, 칼륨 함량을 비교한 논문이 하나 있어서 거기 좀 발췌해 가지고 왔습니다. 봤더니 우동, 칼국수, 메밀국수는 뭐 거의 뭐 소금이 엄청 많습니다. 비율을 보면 한 10대 1 이상으로 칼륨은 거의 없고 나트륨이 엄청 많은 음식이고요. 상대적으로 이 칼륨이 단위 양으로 이제 거의 이 소금과 유사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봤더니 불고기가 상대적으로 나트륨과 칼륨 비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맞춘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메뉴를 굳이 선정한다면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이제 저염 소금, 저염 간장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나트륨을 줄이고 칼륨이 높은 소금 대체제가 그러면 식품에 실제로 이제 나와 있는 것은 없느냐? 되게 이제 이런 그 검색 사이트에서 저염 소금을 치면 이런 이제 제품이 하나 나와 있어서 제가 하나 캡처해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 천일 염이 있지만 한 30%를 쌀로 넣었다고 되어 있죠. 쌀에는 이제 나트륨이 없고 칼륨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나트륨을 줄이고 칼륨 균형을 맞춘 저염 소금. 그래서 만약에 소금으로 베이스로 음식을 하신다면 칼륨을 많이 드셔도 되는 군이면 당연히 이 저염 소금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염 간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염 간장을 또 검색을 해 보시면 보통 일반 간장에는 나트륨이 한 6.4g 정도 들어있는데, 저염 간장에는 한 4.5g 정도니까 한 2g 가까이 줄인 거죠. 줄였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들어가 있냐 보면, 성분을 자세히 보면 여기 염화 칼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줄이고 그만큼 칼륨을 넣어서, 염화 칼륨을 넣어서 염화를 넣어가지고 맛을 유지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다. 그래서 한 30% 가까이 칼륨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도 나트륨을 줄이고 칼륨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염 간장을 사용해 볼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은
나는 콩팥병이 4기, 5기여가지고 칼륨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저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건 또 이제 요거는 뭐 제품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안심간장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짠맛은 유지를 하지만 단백질, 칼륨, 인을 줄인 칼륨도 줄인 나트륨도 줄이고 칼륨도 줄인 간장이지요. 그래서 만성 콩팥병 4기, 5기에서 나트륨을 줄인 간장을 쓰고 싶을 때는 또 이런 제품도 있다는 것을 함께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 둘 다 중요한데요. 나트륨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게 짜게 먹고요. 특히 요즘 배달 음식 또 포장 음식들이 많고 이런 조미료류에 소금이 많기,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칼륨도 마찬가지로 나트륨과 비견될 정도로 칼륨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칼륨은 만성 콩팥병 1, 2단계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먹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많이 드시는 방법으로는 칼륨이 많이 포함된 식재료를 쓰거나 음식을 선택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미료를 쓸 때에 칼륨이 조금 더 포함된 조미료를 쓰는 방법이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4단계, 5단계여서 줄여서 드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골라서 너무 많은 것은 피하고 또 칼륨도 또 줄인 조미료를 쓴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올라와 있는 질문들 좀 살펴보고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양펀치3 강냉이님께서 소금보다 포타슘을 많이 먹으면 혈압은 괜찮은 건가요? 네, 그래서 소금은 줄이고 포타슘을 많이 먹으면 혈압을 낮추는데 혹은 혈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근데 일단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콩팥 기능 상태가, 기능 점수가 포타슘을 많이 먹어도 고칼륨 혈증이 생기지 않는 안전한 상태인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네, 그래서 4단계, 5단계가 아니라면 포타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겨울의 찻집 알부민료가 30에서 60 정도 나오고 있고요. 당뇨병 9년차 남성인데 평소 혈압이 95에서 65 정도여서 오히려 주치쌤이 소금을 더 먹으라고 하셔서 나트륨 별 신경 안 쓰고 먹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나트륨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나트륨을 너무 싱겁게 드셨을 때에, 오히려 이 사망률이 증가하는 군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3g 미만인 군들을 봤더니,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지는데 그 환자분들의 특징을 한번 봤더니, 근육량이 너무 적거나, 혹은 체중이 너무 낮거나 해서 이제 너무 낮아가지고 약간 소금량을 늘려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분께서는 소금을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거나 아니면 체중이 굉장히 낮은 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혈압이 이렇게 너무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저혈압 관련돼서 이런 그 기립성 저혈압이나 기립성 어지럼증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실 증상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소금 더 드셔야 됩니다. 체중도 늘려야 됩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 그런 또 별도의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분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 소금을 늘려야 되는 그런 환자분의 군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해당되시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몬드님 한번 들어볼까요? 네, 66세 남자인데요. 사고체 여과율이 54였고요. 올해는 3년 전하고 똑같네요.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네,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사고체 여과율이 이제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콩팥 수치는 이제 동일하다는 뜻인데요. 그거는 이제 콩팥 지금 현재 상태는 지난번하고 같다라는 뜻이지만 앞으로 이 콩팥이 나빠질 위험이 똑같은지는 또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생활이 달라지거나 또 체중이 변했거나 혈압이 달라졌거나 단백뇨나 콜레스테롤, 뭐 혈당 수치, 또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콩팥이 앞으로 나빠질 위험의 변화가 또 있다면 사고체 여과율의 변화는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꾸준히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렇게 조절하지 않다고 해서 금방금방 나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똑같다고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라는 뜻이 아니고요.
콩팥병 위험인자 관리를 앞으로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위험인자 관리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영도님은, 외래 진료 시에 단백뇨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있다 사라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열이 나거나, 뭐 감기와 같이 고열, 뭐 또 이렇게 과한 운동을 갑자기 많이 하셨거나, 또 단백뇨 섭취량을 갑자기 많이, 육식이라든지 단백이 많이, 고단백 식이를 갑자기 많이 하신 경우라든지, 뭐 이러한 그 단백뇨가 생리적으로 늘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생겼을 때에는 단백뇨가 일시적으로 좀 늘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의심이 된다면 그런 상황들을 피한 다음에 다시 단백뇨를 측정을 해서 단백뇨가 다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후에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면 그런 이제 습관들, 자기가 단백뇨가 느는 습관들을 좀 피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대신 내시경에 저는 장청결제를 콩팥에 영향을 주나요? 그 자체가 이제 예전에 콩팥에 영향을 주는 인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다 퇴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시는 장청결제는 대부분 그 자체가 콩팥에 독성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쓸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장청결제다 보니까 설사도 해야 되고요. 이제 장을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변을 다 내고 이렇게 이제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장정결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설사로 인한 탈수가 생기는데, 탈수는 콩팥에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탈수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고요. 검사가 끝난 이후에도 수분 섭취를 잘 해서 체중이 검사 전후에 빠지지 않도록 수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00도 안 될 정도로 낮은 편인 사람들 의식적으로 짜게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동반된 질환이 어떠느냐, 그리고 동반된 이런 위험인자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고요. 혈압이 원래 낮은 분들이 있거든요. 원래 뭐 한 80, 원래 90인 분들은 일부러 혈압을 높이려고 짜게 드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주 저체중, 영양 결핍과 연관돼서 혈압이 낮다든지 뭔가 혈압이 낮은 다른 이유가 있다면, 혹은 이제, 일부러 짜게 먹는 것이 도움이 되는 질환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뭐 제일 대표적인 병 중에 하나가, 디텔만 신드롬의 유전병 중에 하나인데요. 칼륨이 몸에서 계속 빠지는 그런 병이 하나 있습니다. 제 외래에도 많이 보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소금을 많이 드시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을 많이 먹어야 되는 특정한 그런 병들이 있는 군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혈압이 안 된다고 짜게 드신다고 일반화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먹어야 하는 직접적인 이유, 이게 무슨 말씀이죠? 네, 나트륨을 아까 이제 좀 보여드렸던 그림 보면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간접적으로 혈압과 체액량 부종, 단백뇨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콩팥이 나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나온 연구 중에 하나는요, 나트륨 자체가 콩팥의 염증 세포를 늘린다, 염증을 늘린다, 뭐 인플라메이션을 늘린다 해서 거기에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들이 막 생기고, 그래서 나트륨을 짜게 먹인 쥐에게 면역 억제제를 줬더니 염증이 좋아지더라, 막 이런 연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자체가 직접적으로 콩팥의 염증을 더 일으켜서 콩팥을 나쁘게 한다라는 기전들도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많은 상황 자체는 콩팥에 좋지 않다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조금 이제 임상적인 증거로 많이 짜게 먹는 것을 오랫동안 하시는 경우하고 아주 싱겁게 먹는 것을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이제 무작위 배정을 해가지고 하는 임상시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직접적인 임상시험의 증거는 아주 뚜렷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증거들, 혈압이라든지 뇌졸중, 단백뇨 부종 이런 데에 대한 기전에 대한 이 나트륨의 저염 또 저나트륨 시기의 효과들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볼까요? 네,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데요. 커피를 매일 최소한 한 잔을 꼭 먹는데 괜찮을까요? 네, 커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드실 수 있는데
아까 보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칼륨 섭취하는 거에 단일 식품으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커피라는 것들이 이제 보고가 나와서 좀 뭐 제 나름대로는 좀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칼륨을 드실 목적으로 섭취할 목적으로 커피를 그럼 많이 먹어도 되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커피에는 또 카페인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뇨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기는 하고요. 커피를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거는 물론 당연히 괜찮지만 콩팥 기능이 이제 떨어진 분들은 여기에 이제 칼륨이 있기 때문에 칼륨을 줄여야 되는 경우 혹은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제한을 하실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커피에 이제 이뇨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탈수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커피를 진하게 드시지 말고 연하게 드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대개는 한 2배 정도 더 희석해서 커피에다가 물을 좀 타서 드시거나 아니면 커피를 드신 이후에 물을 따로 더 추가적으로 더 드신다든지 해서 탈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에 피 검사를 했는데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조금 나왔는데 줄여야 하나요? 네, 오늘 주제하고 딱 맞는 말씀은 아니긴 하지만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로 콩팥 기능을 나쁘게 하는 중요한 이런 위험 인자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50세 이상인 군에서는 요즘 뭐 묻지마 콜레스테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단백뇨 감소 효과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오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콩팥병을 포함한 심혈관계에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음식으로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물론 운동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되게 그렇게 성공하시는 경우가 한 6분의 1 정도라고 되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치가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요즘 콩팥에 도움이 되는 약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약을 쓰는 것도 좋은 옵션이다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뭐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그래서 한번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나트륨과 칼륨에 대해서 한번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트륨과 관련돼서 나트륨을 어떻게 조금 줄이고 칼륨을 높일까 하는 이런 대체제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한 뭐 간단한 말씀을 드렸고요. 칼륨은 특히 이제 많이 드시는 것이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는데 단 콩팥병에 따라서 좀 주의해서 단계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단계에 맞는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정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